우리가 이번에 이제 하는 게 예술 철학인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예술 철학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예술 철학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미학사, 미술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이제 주로 예술을 철학적으로 접근, 특히 중요한 철학자에 의해서 예술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예술 철학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미학사라든지 미학 자체와는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술 철학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어떤 독특한 어떤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사상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보면 아시겠지만 미학의 어떤 그 큰 부분의 어떤 일정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 자체에서도 이미 그 예술 자체를 그 중요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책 제목 자체를 아예 그 예술 철학 자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시는 분이 질문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희도 괜찮아요. 네. 예. 근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예. 한국에서는 미학이라고 그러면 그게 18세기 난 그 에스테닉스만 예. 미학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전체를 미학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미학이라고 원래 딱 이야기를 할 때는 미를 그 자체로서 이제 탐구를 딱 한다. 이럴 때 이제 정의로서는 이제 18세기 바움가르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시점을 잡지만은 이제 미학이라는 그 전체 과정에서는 이미 플라톤 시대부터 쭉 현대까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명칭 자체에 이렇게 주목하지 마시고 네. 아주 넓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미학의 미 자체라 오늘 우리 그 텍스트 자체도 보면 뭔가면은 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철학적 어떤 물음을 던지는 토론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술 철학이라는 어떤 게 유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쌤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바움가르텐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18세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거는 미 자체로서만 딱 고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사리조차도 미를 미 자체로서 고찰한 게 아니라 그 미술가 열전 이런 형식으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어떤 미술관 자체를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미 그 르네상스적인 어떤 바사리를 넘어서서 바움가르텐은 18세기부터 이제 나온 게 맞습니다. 아주 그렇게 따질 때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넓게 플라톤의 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그렇게 이제 예술 철학이라는 어떤 주제 하에서 이제 이렇게 다룰 수가 있죠. 예. 예, 쌤. 제가 이 칠판에 이제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쉽게 전체 사항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적었어요. 하나는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표상론, 표현론, 형식론, 뭐 제도론 이제 예술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는데 이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다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예술 자체가 워낙 이 생동한 예술 작품 자체가 생동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크리테리온 기준점을 가지고 그 예술 자체를 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크 같은 사람은 예술 이게 다 섞인다. 형식, 내용, 그런 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이 표상 이런 것들이 다 한 작품에서 섞여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주 구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체 그 흐름 자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가족 유사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라오콘 군상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작품은 이미 그리스 때 작품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 작품이라고 할 때 그리고 라오콘 군상이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이런 어떤 그 표상론에 근거해가지고 즉 모방에 근거해가지고 그 신화를 어떤 그 이렇게 상을 만들었지만 그
작품 자체 내에서의 그 얼굴이라든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 자체에서는 굉장히 그 고통 이런 감정 같은 게 드러나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 또 이 표현과 같이 이렇게 지금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거는 다시 또 현대 시기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모던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이 컨템포리하고 모던하고 이 매개적인 어떤 이 어떤 양식 속에 들어가는 분류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작품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형식상을 이렇게 하면은 큰 주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넘어서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정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작품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작품 이해를 넘어서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런 다음에 분류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걸 도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어떤 도구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술 작가가 평가를 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이해의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런 선이해가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은 현대 예술에 들어오면은 계속 이전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모델한 작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식상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한 부류나 어떤 양식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다음에 그걸 극복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 양식이 또 다른 양식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선이해로서 예술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선이해로서 이런 어떤 분류적인 어떤 것들을 기본 기초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은 예술 작품을 보다 더 정확하고 또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우리가 또 다시 후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것도 물론 이렇게 한 것도 임의적인 거예요. 시기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사리 르네상스 미술기를 대표하는 바사리의 어떤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예술 작품 자체를 재현의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죠. 재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텍스트에서 보고 있는 그 복사, 그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사 중에서 두 가지 복사가 나오지, 좀 미메시스에 대한 어떤 개념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모방에 대해서 이 책 자체에서는 또 미메시스를 조금 다르게 보니까 원래 넓게는 이게 미메시스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책 자체에서는 또 미메시스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모방이라는 어떤 이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장인이 가지고 있는 방식의 어떤 그 코피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 창작의 어떤 방식인데 이게 바로 모상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상이 이루어진다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바사리 같은 경우 예술 작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마치 창이 있는 것처럼 예술 작품을 일종의 창으로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창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이 그렇게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바사리가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상을 대한 어떤 바사리 그 기술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뭐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그대로 다 지금 외우질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약간 각색을 하면은 피부가 백옥같이 휘고 콧날이 우뚝 서고 이런 식으로 바사리가 모나리자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의 어떤 그 상을 묘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바사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작품, 훌륭한 작품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평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예술 작품은 훌륭한 예술 작품은 그 바사리라는 월 모델 인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 아주 그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창틀을 통해서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깥에 있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듯이 그 창틀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되는, 그게 이제 재현 이런 의미고, 이게 르네상스 때까지의 어떤 미술 그 방식을 고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리스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어떻게 뭐 7등신, 8등신 그 비율, 비례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어떤 차원에서인가 하면은 실물을, 그러니까는 실물 어떤 대상을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예술 작품이 이제 예술 작품의 어떤 작품성이 이제 높아지고 뭐 낮아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예술 작품 자체를 일종의 이 재현, 즉 모방, 이 차원에서 예술 작품 전체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온 어떤 그 작품이 어느 정도 실물을 잘 묘사를 했느냐 이런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예술 작품에 대한 높고 낮음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점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바로 이 재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양 예술사를 쭉 시간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쪽 축으로 이렇게 한 거는 시간적인 어떤 축으로, 특히 이게 이제 단토가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뭐 거의 무리 없이 이게 맞는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술책 중에 단토 책 혹시 읽어본 분 있으세요? 쌤 혹시 단토 아세요? 네. 아드 단토라고. 네, 근데 아티클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박 선생님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 이거 분류를 지금 이렇게 한 건 제가 이제 이 단토 분류고, 여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학사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이 르네상스기의 어떤 그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의 도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슈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별적인 어떤 그 작품들을 이렇게 그 이전의 작품까지 들어가 보면 전혀 재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작품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에 대한 어떤 평가는 또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워낙 예술이라는 그 자체가 워낙 독특한 거고 유일하고, 그런 다음에 그 어떤 창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는 좀 사다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하되, 이제 그 정확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작품을 분석하기나 아니면 뭐 어떤 미적 이론들이 나올 때 이게 대충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그 작품,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평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극복의 어떤 사가 나온자 그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 거의 르네상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술의 어떤 기준점은, 예술 작품의 기준점은 바로 이 재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됩니다. 쌤 때문에 제가 영어로 조금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트가 그거지 않습니까? 뭔가 프레젠스 나온다, 현존하다 이런 건데, 리니까 작가가 그 대상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글로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어떤 의미.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는 재현이고 그 대상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학과 동시에 그 시기상으로는 이 모델은 어떤 예술 작품 자체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유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양식의 어떤 여러 가지 차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양식들의 어떤 차이가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뭐를 극복하기 위한가 하면 예술 작품 자체를 더 이상 이제 재현으로서 보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어떤 방식을 표현하면서 나타난 게 모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 양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 그 파들이
전부 다 넓게는 모델을한 어떤 예술의 어떤 그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고호, 뭐 고갱, 그런 다음에 뭐 세잔, 뭐 이런 막 전부 다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모델은 한 어떤 차원, 즉 양식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재현의 어떤 그에 대한 어떤 그 방식을 넘어서려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델을 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컨템포러리로 들어가면은 이 양식조차도 넘어서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카톡으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앤디 워홀 작품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뒤상 뭐 이런 작품들은 거의 컨템포러리거든. 여기 들어오면은 더 이상 작품 자체를 심미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심미적 차원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이 감각이나 지각의 어떤 근거를 해서 우리가 전체를 그 예술 작품으로서 받고 있는 어떤 그 감동 같은 거를 이제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심미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술 작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특히 뒤상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예술 작품을 이 심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품.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예술 작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진 그 병기, 카톡에 이제 주어진 이 병기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어떤 미적 타원,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어떤 미적이라는 건 주로 이제 이 고대에서부터 주로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모데른한까지를 거쳐서 왔던 어떤 그런 방식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심미적인 어떤 거 혹은 그런 작품으로서 오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는 거를 예술 작품 자체에서 떼내려고 하는 작품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도대체 이 예술 작품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아드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이제 부과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어떤 미적 차원에서 예술 작품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술 작품 자체가 재현에서나 아니면 모델론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해서 주어졌던 예술 작품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표상론이나 표현론의 어떤 이 방식에 의거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이해를 하는데 반해서 컨템포러리 들어오면은 더 이상 예술 작품 자체를 어떤 심미적 어떤 차원으로서 보지 않는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제 현대 예술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 전체로 보면은 현대 예술 자체로 보면은 더 이상 그 예술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예술의 어떤 그 방식이 지금 현재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 방식이고, 이 방식에서 이 현대 예술은 바로 예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극복과 현대의 어떤 대한 어떤 해법의 주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간상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현대 예술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표상론이나 표현론이나 형식론, 제도론,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그 예술 작품 자체를 어떤 그 구조 자체 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예술을 한 작가와 그런 다음에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자와 그런 다음에 이 제작자, 그러니까 그 창작자죠. 이 창작자와의 어떤 이 관계를 이제 어떤 그
본질의 어떤 그 구조 차원에서 이제 논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표상론, 표현론, 그리고 형식론, 제도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 하나와 그런 다음에 예술 자체를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준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이 예술 전체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블로크 같은 사람이 예술 작품 자체는 어떤 특정한 하나로만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이렇게 융합적으로 쓰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술 작품을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혹은 시기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파악은 하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로 분리시켜서 도식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예술 작품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진다면은 예술 혹은 예술사에 대한 어떤 이해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표상론이라는 건 뭐 어떤 건가 하면은 표상론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대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이 표상론하고 아까 여기서 우리가 모델을 하고 겹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겹쳐가 파악해서 파악하는 방식은 우리가 예술에 나타났던 어떤 그 방식의 어떤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표상론,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적인 어떤 그 차원을 보지 않고 예술 작품 자체를 이런 어떤 관점 자체로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겹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거라서 이것과는 꼭 대립되는 혹은 분리되는 혹은 구별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어떨 때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겹치고 내용상으로도 다르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의 어떤 파악 방식하고 이 방식이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예술을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재현, 그런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예술의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현대 예술의 컨템포러리 예술을 들어오면서 다시 그 양식 자체를 아예 거부하면서 예술 작품을 의미론적으로만 파악을 하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현대 예술이 흐르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예술에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방식 속에는 이미 거기 속에는 이 표상론적이나 표현론적으로 혹은 형식론적으로 제도론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여러 군데에서 겹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그 파악 방식으로서 우리가 예술을 볼 수 있는 것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준점을 둬서 관점의 어떤 차이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친 후에 나중에 총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예술 작품을 보다 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표상론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건가 하면은 작품 자체 내에서 하나의 어떤 그 대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방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든 바사리의 어떤 모나리자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자체는 시기상으로도 이렇게 파악하는 어떤 방식에서도 바로 이 표상론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 속에서 읽은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방식 자체도 이 바로 표상론에 속하며, 뭐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어떤 진리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방식도 바로 이 표상론에 속합니다. 결국은 이 표상론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비슷한가 하면은 과학적 어떤 방식과 유사한 거죠. 과학적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인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하고 과학적 어떤 그 인식하고 방식하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등가의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인식,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상론 자체 내에 깔려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모델의 어떤 그 형식 자체는 바로 그림을 통한 어떤 인식 자체가 인식론으로 일하는 것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단 표상론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나오는데 예술과 동일하게 과학도 예술도 동일하게 과학처럼 인식은 목표로 하지만 예술적 어떤 진리가 과학적 진리보다 더 근원적이다 이런 어떤 차원. 그러니까는 진리의 어떤 차원에서 과학도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파악을 인식론적으로 접근하지만은 예술은 인식론적으로 접근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차원에서 예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을 통한 어떤 그 작품이 혹은 예술을 통한 어떤 그 인식이 과학적 인식이나 혹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인식적 표상적 혹은 일반적인 어떤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방식이 이미 그 표상론 속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이 표상론 자체는 결국은 예술 작품을 일종의 인식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하이데거가 그 표상론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전 하나밖에 안 읽어봐서. 예예. 뭐죠 그? 진리란 무엇인가? 아니 그거 아니고 조그만 그 에세이 하나 읽었는데. 예예예. 예술의 탄생. 예예예. 그거. 예 예술의 기운인가? 네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읽어봤는데 거기서 말한 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 예예 쌤. 왜냐하면은 하이데거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그 세계에 대한 근원적 진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뭐 이런 그 작품 예좀 예술 그 구두에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구두에 이렇게 농부 구두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가는데 결국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단 하이데거는 뭘 보는가 하면은 예술적 진리가 과학적 진리보다 더 우선적이다, 더 근원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근원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텍스 같은데 이런 데로 좀 빠졌지만 참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바슐라르 같은 작품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워낙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또 제약돼 있고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정을 시키면은 하여튼 이 근본적으로는 표상론 자체는 인식론을 라는 모델이 깔려 있는 거고 그 인식론적인 모델 속에서 예술적 어떤 진리가 과학적 어떤 진리보다 더 세계를 우리한테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더 밝혀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 예술의 어떤 그 작품. 물론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 예술 작품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갔는데 반해서 일반 화가들은 이 정도까지 철학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주로 이제 하이데거나 뭐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철학자들을 이제 주로 많이 다루지만은 실제 그 화가들 자체는 이 정도까지의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차원까지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표상론이라는 넓은 자체가 결국은 이면을 여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진리라는 것을 이게 깔려 있고 진리라는 게 결국은 인식이고 인식을 논의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과학적 진리와 어떤 관계 어떤 그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니까 이제 하이데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고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멜로뽕띠라든지 이것도 다 전부 이쪽에 속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왜? 그 사람들 목표가 진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한 어떤 진리의 드러남 이거니까. 그러나 진리의 이제를 과학적 진리 이거를 이제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에 대한 특히 이제
그 현대 문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술을 통해서 이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결국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인식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근원성 이런 것들을 이 예술 작품에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이제 드러나고 있고, 뭐 세잔 같은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우리가 기존 그 심리적인 어떤 거를 심리적인 어떤 인식이나 혹은 과학적 인식을 차원을 더 넘어서는 어떤 차원이 이미 세잔 작품 같은 데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고흐 같은 작품 이것도 거의 보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적인 같은 게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작품 자체는 근원적으로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진리에 관여하는 것이고, 진리에 관여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과학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과 동조적이기나 아니면 과학을 안고 가기나 아니면 과학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인식을 제공해 준다는 게 가능하니까, 그걸 이제 예술의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 표상론이 우리가 하는데 근거를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론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시기상으로도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표상론으로 넘어가가지고 시기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표상론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들의 어떤 형태가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이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라오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작품 자체 보면 이게 막 설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작품 보면 이 두 요소를 같이 분석을 해야지만이 그 어떤 작품이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그 미학자들은 이걸 마치 표상론을 극복했는 게 표현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분리시켜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섞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더 예술 작품을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증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론은 들어가면은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뭔가 막 이펙트를 주는데 이 예술 작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섬뜩함, 뭐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어떤 그 충격 이런 같은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기쁨, 슬픔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아주 넓게 말해가지고 감동을 이제 여기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뭔가 하면 예술 작품의 창작자가 있으니까 창작자가 그 작품에 그런 어떤 감동을 혹은 그 넣어서 파악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 다음에 이 감상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받는 어떤 그런 그 있겠죠. 우리 예술 작품 같은 거 보면 어떨 때 뭉크 같은 작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일단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감상자를, 그 다음에 작품 자체 내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고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순환시키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두 개의 어떤 상호 교차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거를 어느 하나를 분리시켜서 만으로 보지 말고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받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감동을 일으키기나 감동을 받기나 그 감동의 어떤 교환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표현론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표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모델한 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뭐 종류의 어떤 보면은 여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제가 작품 자체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 지금 작품 자체가 종묘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인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게 도대체 그 당시 처음이니까 이런 방식 그림 자체가 이런 방식 그림이라는 거는 이전의 어떤 스타일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얼굴을 이렇게 한번은 도저히 이게 도대체 하나의 그림으로서 성립하느냐라는 어떤 논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의 그림이나 뭐 아니면 삶의 어떤 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의 시대적인 어떤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봐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느 정도는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술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나 이해, 즉 예술에 대한 선이해가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어떤 선이해가 이미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수용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의 어떤 굉장한 어떤 충격 자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의 어떤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어떤 의미가 와닿는 이 그림을 처음에 그리고 할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작가가 가난하고 또 돈도 없고 막 이러니까는 자기 마누라는 뭐 이렇게 좀 모자 같은 거 만들어 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집에서 막 그림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을 드러내는 게 이 그림 속에 우리가 이제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로 주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표현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식 논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래 보는 거는 이게 지금 외제적이지 않습니까? 작품 자체로 봤어. 이게 지금 왜 외제적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 고찰했는 거는 작품 자체로 봐서는 외제적이에요. 작품 자체에 대한 게 아니고. 예? 작품 자체에 대한 작품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할 때는 What art is라고 할 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그러니까 What art 자꾸 내가 발음을 읽으면 자꾸 독일 발음을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괜찮아. 알을 붙이시. 독일어를 배우는 기회. 괜찮아. 예. 그러니까 원래 거예요. 예,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딱 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이해가 있죠. 이게 외제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뭐 내가 보는 거 작품하고 달리 내가 보는 거 아니면 뭐 내가 만들었던 작가라고 할 때는 작가가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둘이 어쩌고 뭐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작품 자체와는 나와는 지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표상론이나 표현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작품을 봐야 된다. 그럼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형식 그 속에 내재 그 안에 있는 그 요소들 그러니까는 그 요소들의 관계 그 작품 속에 뭐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의 어떤 관계 즉 내재적 자기의 그 자체 내에서 파악하는 방식 혹은 그 의미 속성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의미 속성의 어떤 그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형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작품을 자체를 이제 한번 외제적으로 이렇게 분류상 이것도 뭐 지금 이렇게 듣고는 나중에 까먹어도 됩니다. 돌아서자마자 수업 끝나고 다 까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 자체가 워낙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까먹게끔 하는 게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제적 내재적 이렇게 하는 것도 굳이 막 나중에 다 외워가지고 막 그걸 딱 이렇게 작품을 보고 이럴 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도 어느 정도로 그러나 제가 이제 설명상 이제 들어가는 게 하면은 여기 요거는 이제 분류상으로는 이제 외제적이고 요거는 이제 내재적이다. 즉 그 의미소
의미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건 조금 전문 용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시를 이제 뭐 김소월 시가 만약 나오면은 뭐 나를 고스란히 밟고 가소서 할 때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소예요. 그 의미를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 요소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소들이 지금 관계를 해가지고 그 진달래 시의 어떤 의미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우리한테 지금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그렇게 이상을 시를 그렇게 막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을 하기는 힘들어도 이상 자체로 자기로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끔 그 안에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게 의미소인 거죠. 어느 상으로도 그렇지만 시에도 그렇지만 그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술 작품 자체는 그 작품 내에서 어떤 의미소가 지금 서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관계를 하죠. 그래야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의 통일적인 어떤 의미 이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속에 이게 무슨 의미소가 있느냐? 이게 색도 지금 의미소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작품 안에 뭐 유철학에서 정초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는 부분과 전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분이 작동을 잘해가지고 전체를 만들지만은 또 전체가 다시 부분으로 하여금 그 각각의 어떤 부분이 지금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 순환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거나 모든 예술 작품을 다 해도 다 이런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금 이걸 하나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만 봐도 지금 하나의 의미소가 지금 의미소들이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통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물화로 그려가지고 대상을 했을 때 그것보다도 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이 전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그렇듯이 뭐 건축도 그렇고 뭐 춤도 그렇고 맨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내적 그 요소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한 게 바로 형식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significant 폼이라고 제가 significant 폼이라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형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요소들이 그래야지만 이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significant 폼이 전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형식상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형식론적으로도 이제 이 예술 작품을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제도론이 들어가는 게 현대 예술의 도로에 더 특히 이제 맞아 들어가죠. 옛날 작품은 그냥 웬만하게 그 액자에 놓고 그런 다음에 그림 자체의 어떤 형식들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게 예술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현대 작품이 들어오면 굉장히 지금 무지무지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브릴로를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 브릴로 하나가 지금 그 가격 하나가 그 상자 하나가 그게 원래 이제 그 비누 그거 뭡니까 수세미 세척한 수세미 그거 담는 회사인데 하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브릴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앤더 워홀이 그걸 이제 세 개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카톡에 올린 데를 이제 보시면 그 세 개 있는 게 워홀 작품이고 또 워홀 작품 이거를 모방해 가지고 비들러라든지 이런 사람은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 또 작품을 또 코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피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작품들 자체도 또 다시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 작동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원상자를 만든 하비가 사놨을 때 하고 앤더 워홀이 그거를 세 개를 샀을 때 하고 어떤 거는 예술 작품이고 어떤 거는 왜 예술 작품이 아니냐는 거죠. 그 단토의 답은 바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리고 어떤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건 그러면은 그걸 큐레이트했던 사람이 그 상자 세 개를 놓고 그게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 몰라가 치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이 세계를 예술 작품으로서 승인을 하는 그 큐레이터와 그 작가와의 어떤 그 소통의 어떤 그 가능성, 그거를 작품으로 인정해주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전시홀에 넣어놨다는 그 자체가 왜 그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서 가능했냐는, 즉 무엇이 예술이라는 것을 큐레이터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술 작품으로서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작가가 이거 다 내가 예술 작품이야 하고 막 아무리 해도 그 제도권에 있는 그 큐레이터나 뭐 어떤 비평가나 혹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작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인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비로소 이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 예술 작품을 어떻게 그걸 하고 어떤 걸 예술 작품으로 보고 어떤 걸 예술 작품이 아닌 거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내지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문화의 어떤 의식들이 내재돼 가지고 그걸 비로소 예술의 어떤 작품으로 소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어떤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승인이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제도적인 어떤. 그래서 이제 단토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술 작품 자체라는 거는 그 시대적 어떤 어떤 시대가 그 외향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양상 이런 거를 그 내면화시킨 것들을 그 작품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의식 흐름을 한 거울을 통해서, 즉 예술 작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술을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예술 작품의 어떤 단토 같은 정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갖고 있던 예술 작품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술 작품이다. 그러면 그 앤드 워홀 그 어떤 그 작품이 지금 하나, 그 상자 하나가 지금 얼마 하는가 하면은 하나가 그게 찾을 수 있다면은 지금 가짜를 몇 개 만드는데 가짜조차도 그게 하나 20억 이제 경매가 됩니다. 아니 가짜인데 그 상자 하나가.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짜라는 걸 알아도 다시 그거를 또 하나 예술 작품으로 그 가짜라도 좋다. 그 가짜라도 뭐 이 경매 나오면은 뭐 하나의 작품이 20억을 받는다. 이 자체는 지금 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가 하면은 우리가 그 예거를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하고 다시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 카톡에 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앤드 워홀의 어떤 그 브릴로가 아님이라는 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띄운 게 있어요. 그거는 차영 작가가 버들리라는 차영 작가가 앤디 워홀 작품을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쌓아 올려놓은 거죠. 결국은 모방에 대한 합의가 원래 만든 거를 앤디 워홀이 한번 차영을 해가지고 작품화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합의 거는 예술 작품이 아니지만은 원 작자가 만든 거는 그 상자를 만든 사람 합의는 작품이 아니지만은 앤디 워홀은 작품이 되고, 다시 버들러가 이거를 앤디 워홀을 다시 또 모방을 해가지고 하나의 또 그것들을 작품을 만든 것 자체는 지금 무슨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복사의 복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승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인하는 우리의 어떤 문화의 어떤 그 청이나 그걸 받고 있는 예술 어떤 그 인식의 어떤 세계관에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는 하나의 세계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그것들이 단순하게 수세미를 담는 어떤 방식의 어떤 그 상자가 아닌, 즉 마트에 있는 상자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탄생되는. 그러나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합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걸 직접 만든 사람은 실용적인 어떤 목적에서 그 상자를 사용을 하고 했지만은 앤디 워홀은 그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그 자체는 이미 거기에 하나의 어떤 앤디 워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 의미 부여가 어떤 의미 부여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 어떤 한 물건을 이렇게 쌓아 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이제 다른 의미는 팝 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팝 아트라는 게 뭔가 하면은
뭐 일상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리드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작품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반성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기 지금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 상자로서 그 담는 어떤 방식으로는 그냥 우리와는 무관심하게 그냥 그것으로서 쓰고 폐기되고 쓰레기장에 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면서 즉 어떤 방식의 어떤 도구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면서 자기 반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작품 자체가요? 예, 그 브릴로라는 상자 자체가 다시 단순하게 일회용으로 없어지는 마트 속에 뭐 창고 속에 들어가 이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되면서 그 상자 자체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원래 기능과 다른 어떤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되는 어떤 평소에 주어짐을 받은 어떤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의미가 이제 탄생이 다른 돼요. 의미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언더워홀 작품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작품들이 아닌 단순하게 그냥 마트 속에 있는 혹은 이런 가방이나 이런 것들 그 모피 하나가 그 모피에다가 막 스프레이를 뿌린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제 이름을 지금 까먹는데 그 작품 하나가 지금 경매에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천만 달러의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 현대백화점 가면 그거 뭐 해봤자 그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근데 그 모피 옷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되면서 그게 경매에서는 3천만 달러로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 아파트 동 전체를 하나를 뭐 여기 수성구 아무리 아파트 비싸도 그 동 전체를 하나 다 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술 작품 자체가 어떤 그건가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 입고 있던 뭐 아니면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일회성 소비성으로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기 반성을 이루어지는 그 사물에 대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 부여를 자기가 부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술계를 통해서 우리 문화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의미를 통한 어떤 의미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도론적을 들어오면서 이 컨템포러리하고 같은 꼭 이게 시대적으로만 이렇게 쭉 흐르고 꼭 이게 시대로 이름만 흐르는 그런 도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방식. 물론 이제 원초는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 이제 보면 플라톤에서부터 보면 이제 원조가 플라톤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쭉쭉쭉 흘러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단 예비적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 철학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미학이나 미학사 혹은 미술사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예비적 단계에서 이제 제가 좀 잠깐 이렇게 썸머리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논의를 했고 이제 좀 더 철학적으로는 예술 작품 그 텍스트를 통해서 도대체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 예술 작품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면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개념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서 여기까지 우선 잠깐 질문 조금 제가 받을게요.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앤디 워홀 그 시간이 참 지금 됩니까? 좀 쉬었다가 하죠. 아, 예. 예.